소수의 기득권층만 알고 있는 자산을 늘려나가고 유지하는 방법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부와 은행의 음모들,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신과 결단력을 팩트를 콕콕 집어서 얻어 터지는 느낌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초판이 20년 전에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내용을 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지.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모습, 그런 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여기고 말이야. 월급이 오르길 기다리면서 돈만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서 남들보다 연봉 높은 게 출세한 거다.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받죠.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막상 회사 안에는 작가님이 말하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작가님이 말하는 종류의 부자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아빠가 돈이 많거나 집안이 잘 살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 취미로 회사 다녀, 뭐 이러신 분들은 있어도 회사 생활만 해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이런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거나 부업과 같은 남다른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회사만 다녀서는 불가능하니까요. 보수가 오르길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게 결국 다수의 사람들과 소수 부자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참고 일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한다는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퇴사를 하면 진짜 청구서를 못 낼까? 상사가,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까? 잘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생이란 큰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매우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면서 큰 사람이 될 수 없겠죠. 저는 아주 깊이 공감을 합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죠. 절대 사사로운 것에 체력을 뺏기지 않습니다. 현재의 나는 어떤 종류의 일에 체력을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위의 문장처럼 대부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사회적으로 만연한 인식을 벗어나라는 아주 강력한 호소가 느껴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자꾸 바뀌길 바라냐? 책을 읽는 내내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에는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 그건 진실을 거부하는 행동이야. 돈에 관심이 없다면 애당초 왜 일을 하겠니? 그런 사고방식은 돈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보다 더 잘못된 거다.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잠자고 신변 정리하는데 8시간이라고 치면 나머지 16시간 중에 절반은 일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반이 일이고 돈 버는 시간이죠.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결국에는 내 일이 좋아야 돈도 따라오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솔직한 태도. 일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돈에 관심 없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되겠죠. 책의 뒷챕터에서도 자기 인식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되기 위한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자를 무작정 따라한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길을 알고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갑자기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물론 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뿌듯하고 기쁘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장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을 수 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느냐라고 충고한다. 금융 지식을 왜 배워야 하는지 이 한 문구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자는 금융과 재테크 전문가다 라는 말을 들었던 게 생각나요. 운 좋게 벼락부자가 되어도 그 돈들을 쉽게 까먹는 경우가 많죠. 로또에 당첨됐는데 몇 년 후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비트코인 대박이 났는데 그 돈을 전부 모아서
람보르기니를 샀다. 이런 종류의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죠. 돈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늘 금융 지식을 쌓는데 더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불을 담고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한다. 그렇지만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얻으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하지. 작가가 늘 이야기하는 부채와 자산의 차이입니다. 사전적 의미와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의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보면 전세를 껴서 갭 투자를 했습니다. 매달 나에게 들어오는 현금은 없고 은행 이자는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겠죠. 이건 부채입니다. 반대로 대출로 집을 사서 월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월세가 들어오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고 나니까 현금이 조금 남아요. 이러면 자산입니다. 매달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면 부채, 들어오면 자산이라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러한 현금 흐름 없이 시세 차익으로만 부를 쌓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어서 부자 아빠의 세컨드 찬스라는 저자의 다른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고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아도 패닉셀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도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부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싶어요.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은 부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요. 작가의 투자 방식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냥 흘려들을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사회보장보험료와 메디케어 보험료를 합쳐 약 7.5% 세금을 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15%를 내는 것과 다름없다. 고용주도 고용이가 같은 액수의 사회보장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그 돈은 고용주가 당신에게 지불하지 않는 돈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고용주가 절반 냅니다. 이게 참 다수의 사람들을 직장생활에 묶어두기에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저 직원에게 300만 원을 내가 줘야 하는데 4대 보험 절반 내줘야 되니까 280만 원만 주는 거예요. 하지만 고용인 입장에서는 이걸 본인의 돈으로 낸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죠. 근로자들은 회사나 사회 시스템에 더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제도가 개인의 성공과 성취보다는 사회 시스템을 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개 사람들이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뼈가 아프죠. 앞에서 이야기했듯 자수성가한 부자는 직장 생활보다는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어려움과 장애물을 더 많이 극복해야 하는 것도 맞죠. 결국 작가의 말대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것을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 것인지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 나갈 것인지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